네, 지난 시간에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봤고, 강제수사의 일종으로서 통신제한 조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강제처분, 강제수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제수사와 강제처분은 대인적 강제처분과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오늘 공부하는 체포, 그리고 이어서 공부할 구속이 대표적인 대인적 강제처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공부할 압수수색, 검증, 감정유치 등과 같은 것이 대물적 강제처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대인적 강제처분의 가장 대표적인 체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포라는 것은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붙잡는 것이죠. 이것을 형사성법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체포라는 것은 상당한 범죄 혐의가 있고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체포 사유가 있는 경우 사람의 신체를 구속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단시간 구속하여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체포의 시간은 48시간 이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런지는 뒤에 체포 이후의 조치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이러한 체포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200조에 의한 영장에 의한 체포, 200조의 3에 의한 긴급체포, 212조에 의한 현행범인의 체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장에 의한 체포는 말 그대로 영장주의에 기해서 사전 영장에 의해서 체포하는 것인데, 200조의 3과 212조는 사전 영장 없이 일단 체포하고 사후에 영장을 받기 때문에 영장주의의 예외가 되는 것입니다. 영장주의 내용을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는데, 영장주의는 법관이 발부한 사전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죠. 헌법 시간에 아마 배우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전 영장의 원칙, 그리고 영장의 내용이 포괄적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할 물건을 포괄적으로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특정해야 된다, 이런 것도 이제 영장주의 원칙이 있는데, 체포에 관해서는 사전 영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사후 영장을 받도록 되어 있는 긴급체포나 현행범인의 체포는 영장주의 예외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영장에 의한 체포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긴급체포와 현행범인의 체포, 이렇게 체포의 제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시간이 초과되더라도 현행범인의 체포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영장에 의한 체포입니다. 영장에 의한 체포는 200조의 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의자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체포영장의 발부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만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서 체포와 영장을 통한 체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제한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비례 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이 저지른 범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겁니다. 주거가 없다, 주거 부정이라는 사유, 또는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아니라 출석에 불응한 경우,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 일반 사건의 경우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요건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둘째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을 경우라는 것이죠. 체포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영장을 제시하여야 하고요. 체포, 구속, 이런 대인적 수사에 대해서, 대인적 강제처분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은 법원의 강제처분을 규정을 하고 그걸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치고 설명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체포할 때는 왜 체포를 하는지 피의 사실의 요지를 고지해 줘야 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 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흔히
미란다 원칙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고, 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도 피의자를 체포할 때 이런 사실을 고지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변호인이나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사건명, 체포 일시와 장소, 범죄 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변호인이나 피고인이 통지해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것 역시 법원에 관한 형사정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는 체포의 원칙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영장에 의한 체포에 관한 영장 제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항들의 기초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를 볼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는 사전영장을 가지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영장주의 예외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긴급체포나 현행범인 체포가 더 그 요건이 엄격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자, 긴급체포란 무엇이냐? 833번에 보시면 아래에서 이제 현행범 체포를 볼 텐데요. 그 현행범 체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피의자에 대해서, 왜? 현행범 체포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를 하면 되니까요.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피의자에 대해서 앞서 본 사전 체포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제도를 긴급체포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조의 3 1항에서는 긴급체포제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아무 죄나 되는 것이 아니고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사전 영장에 의한 체포의 범죄보다 죄의 대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엄격하게. 또 다음 각호의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때에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긴급을 요한다는 것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하는데, 어떤 사유가 있느냐?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증거인멸의 우려입니다. 또 두 번째는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이렇게 200조의 3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200조의 3 1항의 규정을 분석을 해보면 835와 같이 됩니다. 긴급체포를 하려면 요건이 첫째, 범죄가 중대해야 됩니다. 피의자가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니까요. 그 다음,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됩니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하니까요. 한편 체포가 긴급성이 필요합니다. 체포의 긴급성이,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죠. 결국 긴급체포의 요건은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 그 다음 체포의 필요성, 그 다음 체포의 긴급성입니다. 그렇죠? 그럼 판례들을 통해서 긴급체포제도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떤 법리가 적용되고 있는지 앞으로 판례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2006년에 선고된 2006도 148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36번이죠. 긴급체포는 영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그렇습니다. 형사성법 200조의 3 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하나요. 범죄의 중대성, 체포의 필요성, 체포의 긴급성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하나요.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그렇죠,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렇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 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치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긴급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다. 네, 아주 유명한 법리죠. 837번은요. 체포 당시 상황을 가지고 수사기관의 재량을 인정하지만
경험치에 비추어서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위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편 838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형법 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하나여 성립하는 것이다. 즉 공무의 적법성이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의 전제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추상적 권한에 속하고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자를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자, 지난 시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음주운전 혐의로, 측정 거부 혐의로 조사를 받는 피의자 신문조서 사례를 저희가 들면서 중간에 수사를 중단하고 긴급 체포한 사안 있었지 않습니까? 그 경우를 사실은 이 경우를 예로 들어서 만든 사례였던 것이지요.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자를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왜? 긴급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거든요. 이 경우에 범죄의 중대성이나 체포의 필요성, 또 체포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자진 출석한 자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서 폭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직무집행이 부적법하다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840에서 이제 이 사건 구체적 사실관계가 나오는데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줄 알고 출석했다가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미 수사니까요. 집에 퇴거하려고 하는 것을 수사기관이 막는 과정에서 폭행이 일어났고 긴급 체포하고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긴급 체포 행위가 위법하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사안입니다.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폭행 또는 상해 행위가. 그런데 제가 강의 때마다 좀 여러분들한테 주의시키는 것이, 이 839와 같은 법리를 보고서 선택형 문제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다음 중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다른 부분을 거두절미하고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자를 긴급체포하는 것은 위법하다, 이런 식으로 선택형의 지문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다른 지문과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해 봐서 정답을 고르게 되겠지만, 그와 같은 지문은 굉장히 위험한 지문입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했다 그래서 반드시 도주의 우려가 없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과연 어떤 죄명으로, 어떤 관계에서, 어떤 구체적 사실관계 하에서 자진 출석을 했고, 어떤 죄로 조사를 받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서 긴급 체포하게 됐는지와 같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보지 않고서 839와 같은 판시사항의 일부를 이렇게 떼내서 정답으로 취급하는 선택형 문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틀릴 수도 있는 그런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보고서는 이런 판례에서 출제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좋지만, 무작정 판례를 무비판적으로 추정해서 그것이 추정하는 태도는 바람직한 태도는 아닙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오프라인 강의였으면 좀 더 여기서 판례 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텐데, 지금 좀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초기에 강의를 하면서 판례 읽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판례도 이렇게 비판적으로, 또 그것을 일반화할 수 있는지 이렇게 다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논리학에서. 판례도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충실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판례를 좀 자세하게 보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깨달는 게 좋겠다. 그리고 아직 이제 2학년 1학기로서 한창 법 공부에 이제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럴까? 그런 분들에게 판례 공부의 요령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긴급 체포 이해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842번으로 넘어가서
200조의 3 2항은 사법경찰관이 제1항 긴급체포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죠? 검사가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승인받을 일이 없이 사후영장을 받으면 되는데, 뒤에 체포 이후의 절차를 받으면 되는데, 석방을 하든지 영장을 받든지, 사법경찰관이 한 경우에는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그래서 제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개정법 말고, 앞으로 개정될 법 말고 현행법 하에서 검사가 긴급체포 승인을 하기 위해서 피의자를 데리고 와봐라, 대면권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대립했던 그 판례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지요. 네, 바로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칸이 나눠져야 되는데 칸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00조의 3 제3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엔 즉시 긴급체포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검사든 사법경찰관이든 마찬가지죠. 그리고 피의 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 등을 알려줘야 되고, 체포할 때 변호인이나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체포 일시나 체포 장소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 것은 영장에 의한 체포나 긴급체포나 현행범인 체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어서 현행범인의 체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범인의 체포도 긴급체포와 마찬가지로 영장 없는 체포가 되겠습니다. 212조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합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는 수사기관뿐이 아니라 일반 사인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과연 타인의 주거까지 들어가서 침입해서 체포할 수 있느냐가 형법 총론에서 논의가 되는데요. 그것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하지요. 왜냐하면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면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까지도 허용된다고 오신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그와 같이 오신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위법성 조각 사유의 한계에 관한 착오, 다른 말로 허용 한계의 착오라는 문제가 생겨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결정하게 됩니다. 형법 총론 공부 시간에 아마 이런 것들이 나왔을 텐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형법 총론의 해당 부분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겁니다. 어쨌거나 211조에서는 그래서 계속해서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을 규정하고 있죠. 211조 1항은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고 한다고 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항은 현행범인인 자, 2항은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자, 어떤 사람? 범인으로 호창되어 불려서 추적되고 있는데, 작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면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데, 신체 또는 의복류의 현저한 증적이 있는데, 이런 사람도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거죠. 준현행범입니다. 결국 4호에서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호와 관련해서 나중에 이제 또 증거법에서 음주운전에 의심이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지난 시간에 봤던 판례 중에서도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옷에서 상당한 냄새가 난다 그러면 음주운전의 준현행범인이 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또 어떻게 또 수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례도 나중에 또 나오게 되겠지요. 여기서 범죄 실행의 직후인 자란, 1항에서 말하는 범죄 실행의 직후인 자란 이 말이죠. 체포하는 자가 볼 때 범죄 실행 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시간이나 장소로 보아 체포당하는 자를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고 볼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판례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래 판결을 읽으면서 현행범 체포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848번 보시면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에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죠. 그리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긴급체포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도망 또는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이게 이제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행범인이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명백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즉 현행범인에 대해서는 체포의 필요성을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현행범인의 경우에도 체포의 필요성을
현행범 체포의 요건으로 보고 있다는 것, 명시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이 판시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교재에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 체포 필요성이 요구되는지가 논의가 되고 있다. 그런데 판례 입장은 체포 필요성을 요구하는 입장이다. 요한다는 입장이다라는 설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849번과 같은 판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췄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하고 긴급 체포와 마찬가지죠. 수사 주체 판단에는 역시 상당한 재량이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 그 요건에 관한 수사 주체 판단이 경험치기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역시 똑같은 문구를 쓰고 있죠. 경험치기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긴급 체포에서도 그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수사 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한편 851번을 보시면요. 압수수색을 아직까지 저희가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는 것도 영장주의 예외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데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이제 나중에 영장 없는 긴급 압수수색 검증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그 경우에 현행범 체포에 수반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에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체포 현장이 아니라 범죄 장소에서의 긴급 압수수색입니다. 나중에 역시 216조에서 배우게 됩니다. 다만 형사소보 218조에 의하면 임의 제출 물건의 압수라고 저희가 기타 임의수사 방법에서 배웠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이 유리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나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나 임의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 사건 사실관계에서는 사실관계를 여기서 다 살펴보진 않을 거고요. 과연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 마약과 관련된 범죄 장소인지 또는 임의 제출하는 물건인지가 문제가 되어서 그 압수 수색이 적법해야 나중에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지 않아서 증거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던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해서 원심은 증거로 쓸 수 없다. 그리고 대법원은 아니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서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견해가 갈렸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실관계는 여기서 생략을 하고 앞서 설명드렸던 긴급 현행범인 체포장소, 범죄장소, 임의제출물의 압수 이런 제도와 더불어서 현행범인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강화하는 방향에서 판례를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011년도에 선고된 2011도 3682 판결도 공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판결일 텐데요. 863번부터 법리를 보면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죠. 그리고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이런 체포의 필요성을 포함해서 요건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라는 것은 앞서서 본 바와 같고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수사기관 주체에 상당한 재량이 부여가 되고 경험치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가 아니라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앞서서 봤습니다. 866번에서 그 공무집행 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이 적법해야 된다는 것도 어떤 의미인지 살펴봤고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못하다면 그 위법한 공무집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 폭행이나 상해 행위가 정당방해에 해당해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이 사건에서는 빌라 주차장에서 밤늦은 시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화를 걸다가 나오는
사람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불신검문을 하면서 벌어진 일이죠. 굉장히 역시 여러 문제에서 나왔던 문제죠. 불신검문을 하면서 면허증을 교부해달라고 하니까 면허증을 주면서 크게 욕설을 한 것이죠. 그 욕설을 한 것이 이제 현행범 모욕죄, 경찰관을 모욕했다는 모욕죄 현행범으로서 체포에 나가게 된 사안인데, 그와 같은 모욕죄 현행범 체포가 적법한 것이었느냐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그로 인해서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못했고, 그에 대한 폭행 상해가 정당방위여서 무죄라고 판시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사실관계는 여러분께서 그런 차원에서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2011도 7193 판결은 그 체포를 할 때 미란다 원칙, 흔히 말하는 미란다 원칙, 피의 사실의 요지라든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된다는 것인데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법원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5개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을 하고, 23조에서 금지 규정을 위반해서 5개 집회나 시위를 개최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자를 처벌한다. 즉 시법 위반이 된다는 거죠. 그 당시. 그래서 이는 법원을 직접적으로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었었고요. 이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노사모 회원 150여 명이 2009년 4월 30일 밤에 대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로서 5개 집회 금지 장소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문 근처 오발탄이라는 식당 앞 도로에서 대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의미로 촛불을 들고 노무현 당신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라는 문구등이 기재된 피켓을 든 채 노무현 이름을 연호하며 자유 발언 및 노래 제창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를 했고,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면서 연주한 채 집회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집회가 법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대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집회에 참여한 행위는 집시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지요. 그에 대해서는 정당하고, 이제 그 집시법 위반의 현행범인, 집시법 위반죄를 범하고 있는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것이 적법하느냐의 문제가 불거졌는데,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일반인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 역시 피의자에게 여러 가지 피의 사실의 요지나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 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면 된다고 해서 그 변명할 기회, 변호인 선임을 알릴 기회, 고지, 의무 같은 것들이 언제 행해져야 되느냐의 원칙과 그에 대한 예외 사정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 전투경찰 순경 등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의 사실의 요지 및 체포 이유 같은 것들을 경찰 호송버스에 태우면서 고지했을 때 그것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인정했던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2008도 3640 판결은 역시 죄명이 공무집행 방해인데요. 앞서 공부했던 법리들이 다시 나옵니다.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서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이야기, 또 피의자를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고지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고지해줘야 된다는 얘기, 그런 법리들이 설치가 되면서 880번 같은 경우에 보면 체포 장소와 시간, 체포 사유 등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경위 및 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소와 범죄 사실의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차이가 체포 대상이 된 일련의 피고인의 범행이 장소적, 시간적으로 근접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서 장소적, 시간적인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 행위를 부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약간의 엄격성에서 조금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실무에서 이 경찰관에 대해서
폭행, 협박을 하는 경우가 많이 벌어지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 그것이 공권력에 대한 부당한 정당한 한 거가 아니라 정당한 공권력에 대해서도 이게 뭐랄까요, 저항하는 것으로 좋지 않게 인식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원심 판결과 대법원의 판결이 다소 견해를 달리하면서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그 사정에 대해서 원심에서는 정당방위로 공무집행이 부적법하다고 봤는데,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봐서 대법원은 그 정도면은 공무집행이 좀 위법하다고까지 볼 수 없고, 공무집행 방해죄도 성립한다고 봤던 그런 사안입니다. 이처럼 하급심과 대법원 판결도 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과정에서 공권력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는 입장에 따라서 그 차이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여러분에게 읽어보시도록 그렇게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체포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다소 넘었지만 오늘은 체포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장에 의한 체포든, 긴급 체포든, 현행범인 체포든 체포 이후의 조치는 다 똑같습니다. 체포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석방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체포라는 것이 48시간이다. 체포의 시한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그 관련 조문들을 거기다 규정해 놨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48시간 이내에 체포의 종류를 불문하고 가리지 않고 석방할 것인지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할 것인지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고요. 200조의 사항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하는 경우에는 석방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법원에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48시간 내에 벌어지는 그 수사기관의 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법경찰관은 긴급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냐고 석방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여기도 칸이 떨어져야 되는데 편집에 계속 미스가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200조의 4, 5항은 긴급 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은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한편 영장에 의한 체포를 규정하고 있는 200조의 사항은 검사가 제1항의 청구, 즉 체포영장을 청구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왜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지 그 취지와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고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장에 의한 체포에 따른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200조의 4 긴급체포와 영장청구 기간 사망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해 체포하지 못한다 규정에서 긴급체포를 했다가 석방된 경우에는 이제는 재긴급체포는 안 됩니다. 반드시 영장이 있어야 영장 없이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이 두고 있죠. 그래서 887과 888도 잘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887은 체포영장 청구를 했다가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체포영장의 청구서에 기재해야 되고, 긴급체포했다가 48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된 경우에는 다시 긴급체포할 수 없는 재긴급체포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긴급체포제도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다소 시간이 오버가 됐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대인적 강제처분 중에서 체포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공부하시느라고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건강